전쟁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평균 비용이 5억에서 10억 달러, 2년 만에 약 2,110억 달러를 태운 이 전쟁은 러시아 GDP의 10%를 날려버렸습니다. 전쟁 첫 해 러시아 경제는 2.1% 역성장했고 사상자는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부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경제 가치를 모두 합쳐도 러시아가 잃은 손실을 메울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제국들은 정복으로 불을 쌓았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정복해 지중해를 장악했고 스페인은 남미를 약탈해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산업혁명의 자본을 축적했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전쟁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현대의 부는 땅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을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들의 가치는 반도체 공장 하나, 클라우드 서버 한 대,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사일 한 방이면 파괴되고 엔지니어 한 명이 망명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핵무기라는 판도를 바꾼 존재가 있습니다. 1945년 이후 강대국 간 직접 전면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승자도 패자도 모두 잿더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호학증 파괴의 시대에 정복 전쟁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리고 게릴라전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을 싸우고 철수했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시리아. 현대전에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쉽지만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초강 대국은 어디일까요? 중국, 인도, 유럽연합?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더 이상 초강 대국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왜 미국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초강 대국일 수 있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까요? 인도가 다음 초강 대국이 될까요? 뉴스와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다음 초강 대국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전제 말입니다. 초강 대국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는 강대국입니다. 사우디도 영향력 있는 나라죠. 하지만 초강 대국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학자들이 정의하는 초강 대국은 명확합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배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핵심은 지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냉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소련 두 초강 대국은 세계 어느 문제도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베트남전, 쿠바 미사일 위기, 모든 국제 사안이 이 두 나라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혼자만 남았죠. 학자들은 이를 단극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초강 대국이라는 용어로는 부족하다며 하이퍼 파워 같은 새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미국을 대체하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건 아닐까? 생각해보세요. 15세기 대항해 시대에는 배를 많이 가진 나라가 강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을 많이 가진 나라가 강했죠. 20세기에는 핵무기와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가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는 어쩌면 더 이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연결되었고 너무 다원화되어서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초강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조건들을 21세기에는 동시에 충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지 밝혀낼 겁니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초강 대국이 되려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할까요? 역사학자와 국제 정치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6가지 핵심 지표가 도출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6가지를 동시에 압도적으로 충족해야만 진정한 초강 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적 도달 범위입니다. 세계 어디든 72시간 내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해외 군사기지.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약 75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하고 있죠. 중국의 항공모함은 3척입니다. 두 번째, 경제 규모입니다. 단순히 GDP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축통화 보유 여부,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까지 포함됩니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외환 거래의 약 88%에 사용됩니다. 세계 500대 기업 중 미국 기업은 124개로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독립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목줄을 쥐어준 셈이니까요. 미국은 2019년 이후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석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네 번째, 전략적 지리입니다. 대륙급 영토, 양쪽 대양으로의 접근성, 우호적인 이웃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 중 하나와 태평양 대서양 양쪽 접근성을 가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제1도련선에 갇혀 있고 인도는 히말라야에 막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 우위입니다. 반도체, AI, 우주, 생명공학, 첨단 기술에서 독보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기술 격차가 20년 이상 났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오지 인프라에서 선두를 달리고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앞섭니다. 여섯 번째, 동맹 네트워크입니다. NATO, QUAD, AUKUS. 미국은 60개 이상의 국가와 공식 동맹 관계입니다. 중국의 확실한 동맹국은 북한, 파키스탄 정도입니다. 러시아조차 중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6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나라가 현재 몇 개나 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미국. 중국은 경제와 기술에서 강하지만 에너지, 지리, 동맹에서 취약합니다. 이유는 경제는 크지만 단일 군사력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는 풍부하지만 경제가 이탈리아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도 이 6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답은 거의 불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바뀌었으니까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제국들은 전쟁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로마는 갈리아를 정복해 수백만 명의 노예와 금광을 얻었습니다. 스페인은 아스텍 제국을 멸망시키고 은을 실어 날랐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면화, 향신료, 차를 독점했죠. 전쟁의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투자군대 수익자원, 영토, 노예. 그런데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시 봅시다. 2022년 2월 침공 이후 2년간 러시아가 쓴 돈 약 2,110억 달러. 러시아 GDP의 10%입니다. 하루 평균 5억 10억 달러를 전쟁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뭘 얻었나요?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을 부분적으로 점령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 가치를 전부 합쳐도 러시아가 잃은 경제 손실을 메우지 못합니다. 거기에 서방 제재로 인한 간접 손실까지 합치면 경제학자들은 러시아가 이 전쟁으로 향후 10년간 GDP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가지 구조적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현대의 부는 파괴되기 쉽습니다. 옛날 부는 땅, 금, 노예였습니다. 이건 빼앗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부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미사일 한 방이면 끝입니다.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전원을 끄면 끝이죠. 소프트웨어 코드입니다. 엔지니어가 USB 하나 들고 탈출하면 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전쟁 전 GDP 약 2천억 달러였던 경제가 첫 해에 약 30% 이상 붕괴했습니다. 왜? 공장이 폭격당하고 인프라가 파괴되고 숙련 노동자들이 피난 갔기 때문입니다. 정복하는 순간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핵무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945년 이후 핵보유국 간 전면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도 마이너스 파키스탄은 국경 분쟁만 했지 전면전은 안 했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소련은 40년간 냉전만 했지 직접 싸우진 않았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호확증 파괴. 한쪽이 핵을 쓰면 양쪽 모두 멸망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임에서는 아무도 게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셋째, 게릴라전의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졌습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졌습니다. 미국은 다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싸우고 철수했습니다. 왜? 영토를 점령하는 건 쉬워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의 비용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겼다 이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겼다 더 큰 손실의 시작입니다. 점령지를 유지하려면 끝없는 치안 비용, 재건 비용, 게릴라전 대응 비용이 듭니다. 결론,
전쟁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은 부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지배는 어떨까요?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더 강해질수록 더 약해진다. 이게 21세기 경제 패권의 구조입니다. 1990년대를 돌이켜보면 세계는 미국 경제에 완전히 종속됐습니다. 달러가 유일한 기축통화였고 월스트리트가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으며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했죠. 그런데 너무 강해지자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해보세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터지자 전 세계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모두 타격을 받았죠. 이때 각국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구나. 그 결과가 뭘까요? 탈달러화입니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합니다. 유럽은 유로를 강화하려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완전한 성공은 아닙니다.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외환 거래의 약 88%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20년 전에는 95% 이상이었습니다. 추세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패권의 딜레마입니다. 한 나라가 너무 지배적이 되면 다른 나라들은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볼까요? 19세기 영국이 그랬습니다. 대영 제국이 전 세계 무역의 60% 이상을 장악하자 독일과 프랑스는 자체 산업을 키웠습니다. 미국도 보호무역으로 영국 의존도를 낮췄죠. 결과는 영국의 상대적 쇠퇴였습니다. 중국을 봅시다.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자 중국 공장들이 멈추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입니다. 기업들이 중국 외에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의 공장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도 인도에 아이폰 공장을 지었고 삼성도 베트남 생산을 늘렸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중국 자신도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국과 EU는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캐나다에서 히토류 광산을 재개했죠. 핵심은 이겁니다. 21세기 세계 경제는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한 나라가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시스템 전체가 반발합니다. 마치 면역 시스템처럼요. 경제학자들은 이를 상호 의존의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어국이 B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B국뿐 아니라 C, D, E국도 자신들이 다음 타깃이 될까봐 어국에서 멀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지배를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기술 우위는 어떨까요? 1945년 미국은 핵무기를 독점했습니다. 영원히 우리만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4년 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제트 엔진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10년 후 소련이 미그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20년 후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기술 격차가 점점 빨리 좁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확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1950년대에는 기술 정보가 학술지, 특허 문서, 정부 보고서에 묶여 있었습니다. 소련이 미국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스파이를 보내거나 과학자를 훔쳐야 했죠. 지금은 연구 논문이 실시간으로 ARXIV에 올라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GitHub에 공개됩니다. AI 모델 학습 방법론은 구글 블로그에 설명됩니다. MIT에서 개발한 기술을 베이징 대학 학생이 24시간 안에 읽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기술 확산 속도가 1950년대 대비 10배 이상 빨라진 겁니다. 둘째, 인재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과학자들이 국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소련 과학자는 소련을 위해, 미국 과학자는 미국을 위해 일했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의 절반 이상이 외국 태생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핵위파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갑니다. TSMC 엔지니어가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합니다. 2020년 데이터를 보면 미국 AI 연구의 약 60%가 외국 태생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기술 격차는 순식간에 좁혀집니다. 셋째, 사이버 첩보의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 스파이는 서류를 훔쳐야 했습니다. 위험하고 느리고 제한적이었죠. 지금은
북한 해커가 평양에 앉아서 미국 국방부 네트워크에 침투합니다. 중국의 APT그룹은 수년간 서방 기업 서버에 숨어서 연구 자료를 빼갑니다. 2014년 미국 인사관리처 해킹으로 21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비용은 거의 제로입니다. 잡힐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제한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봅시다. 미국의 F-35 전투기 개발에는 20년과 1조 달러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J-20 전투기는 외형이 F-35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우연일까요? 미 정부는 중국이 F-35 설계 도면을 해킹했다고 주장합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수십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커들이 화이자 서버를 공격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그 후 중국과 러시아는 놀랍도록 빠르게 자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결론, 과거처럼 수십 년간 기술 우위를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945년 핵무기 독점 4년 지속, 1960년 반도체 우위 20년 지속, 2010년 AI 우위 5년 만에 중국이 추격, 기술 우위의 반감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초강 대국 후보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2010년대 내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GDP는 미국의 약 7.75% 수준까지 왔습니다. PPP 기준으로는 이미 추월했죠. 제조업 생산량은 미국의 2배입니다. 하지만 초강 대국의 6대 조건을 기억하시나요?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 에너지 종속. 중국은 석유의 약 70%를 수입합니다. 천연가스의 40% 이상도 수입이죠. 어디서 수입할까요? 중동과 아프리카입니다. 문제는 운송 경로입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석유는 반드시 한 곳을 지나야 합니다. 말라카 해협. 이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2.8km입니다. 중국 석유 수입의 약 8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목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 해협을 통제할까요? 미국 해군입니다. 싱가포르에 미군 기지가 있고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은 이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항구를 건설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쟁 시 해상 봉쇄를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수입하면 되지 않냐고요. 문제는 용량입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으로는 중국 석유 수요의 20%도 못 채웁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점 인구 붕괴. 2022년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생률은 1.09명.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입니다. UN 추계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100년까지 현재 14억에서 약 7억 8억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의 반토막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고령화입니다. 2050년이 되면 중국 인구의 약 3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 누가 공장을 돌리고 누가 군대에 가고 누가 세금을 낼까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의 고령화가 199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경제가 정체하고 혁신이 멈췄죠. 중국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빠르고 규모는 10배 큽니다. 게다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부자가 된 후 늙었지만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미부설로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고 2021년에는 세자녀까지 허용했죠. 효과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2023년 출생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왜?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니까요. 결론, 중국은 2030년에서 2040년대에 경제 정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독립 없이 인구 붕괴 중인 나라가 초강 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안 되면 인도는 어떨까요? 숫자만 보면 인도는 매력적입니다. 인구 14억 명. 2023년에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평균 연령 28세로 젊은 인구, 민주주의 국가라 서방과 협력 가능. GDP 성장률 연 6에서 7%. 하지만 초강 대국의 조건을 대입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인도의 문제 1. 경제 규모와 생산성.
인도의 GDP는 약 3.7조 달러,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1인당 GDP는 약 2,600달러, 중국의 1만 3천 달러, 미국의 8만 달러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14억 명이 있어도 이들의 평균 생산성이 낮으면 총합이 작습니다. 인도 GDP는 미국의 20%, 중국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인프라입니다. 인도의 도로 품질은 세계 139개국 중 103위입니다. 전력망은 불안정해서 정전이 일상입니다.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약 40%에 달합니다. 이런 인프라로 어떻게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인도의 문제, 이 군사적 도달 범위. 인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두 척 있죠. 하지만 이건 지역 강국 수준입니다. 인도의 해외 군사기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략 폭격기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72시간 내에 군사력을 투사할 능력은 없습니다. 인도군은 주로 파키스탄과 중국 국경에 묶여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천연 장벽이자 동시에 감옥입니다. 인도가 아프리카나 유럽에 군대를 보낼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인도의 문제 3동맹 네트워크.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미국의 동맹도 아니고 중국의 친구도 아닙니다. 러시아와는 오래된 관계가 있지만 완전한 동맹은 아니죠. QAD에는 참여하지만 나토 같은 군사 동맹은 아닙니다. 결과 위기 시 인도를 도와줄 확실한 동맹국이 없습니다. 결론 인도는 21세기 중요한 강대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초강대국은 아닙니다. 경제력, 군사투사력, 인프라 모두 한참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어떨까요? GDP 18조 달러로 미국과 비슷합니다. 인구 4억 5천만 명, 기술력도 높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라가 아닙니다. 27개 회원국이 각자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도 따로따로입니다.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지만 독일은 없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지만 폴란드는 반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이유는 통일된 대응을 못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 제재에 반대했고 독일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주저했죠. EU군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없습니다. EU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27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초강대국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72시간 내에 항공모함을 보낼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27개국 정상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 사이 전쟁은 끝납니다. 이유는 경제적 강자입니다. 규범 재정 강국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행위자로서는 불완전합니다. 위원회는 초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인도와 EU 둘 다 중요한 세력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대체할 초강대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5천년 인류 문명사에서 늘 정점이 있었습니다. 로마, 몽골, 스페인, 영국, 소련, 그리고 미국, 하나의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입니다. 6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나라죠. 하지만 미국의 상대적 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 GDP는 세계의 50%였습니다. 지금은 25%입니다. 여전히 1위지만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을 대체할 다음 초강대국이 없다는 것. 중국은 에너지 종속과 인구 붕괴로 막혔습니다. 인도는 아직 한참 멉니다. 이유는 정치적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경제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도메인별 지배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신 특정 분야에서 지배적인 나라들이 공존합니다. 금융, 미국이 여전히 강합니다. 달러, 월스트리트, 연준, 제조업, 중국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의 약 30%를 담당합니다. 에너지, 러시아와 사우디가 나눠 가집니다. 기술, 미국, 중국, 한국, 대만이 경쟁합니다. 반도체는 대만, AI는 미국, 배터리는 중국과 한국, 규범 재정, EU입니다. GDPR 같은 규제가 전 세계 표준이 됩니다. 이것이 다극 체제입니다. 여러 극이 공존하는 세계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아무도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세계가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세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전쟁이 수익성을 잃었습니다. 군사적 정복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둘째, 경제적 지배가 역효과를 냅니다. 한 나라가 너무 강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협력해 견제합니다. 셋째, 기술 독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보가 너무 빨리 확산되고 인재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이버 첩보가 만연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구조적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계는 너무 연결되었고, 너무 복잡해졌고, 너무 투명해졌습니다. 20세기식 초강 대국은 이 세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초강 대국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2020년대까지 약 30년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류가 본 마지막 단극 시대일 겁니다. 앞으론 미국, 중국, EU, 인도, 러시아가 각자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세계, 누구도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역사적으로 다극 체제는 불안정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 유럽이 그랬죠. 여러 강대국이 경쟁하다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핵무기가 있습니다. 경제 상호 의존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공통 위협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처음으로 지배자 없는 질서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협상하고 타협하는 세계. 이것이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초강 대국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름조차 정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아닙니다.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